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유권 꿈이여 세월이여, 제5장 난세의 군주들. 아버지 초성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초모광은 미친 야생마 같았다. 중원을 지배하리라. 이런 야심을 품고 있는 초모광에게 패자국이었던 진나라가 서방의 강자 진과 끊임없는 싸움으로 힘을 소모하고 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즉위한 지 5년이 채 안 되어 한수 장강 일대를 영토로 하는 강, 육, 요나라 등을 멸망시킨 초모광은 눈을 북으로 돌렸다. 정나라를 치고 싶다. 가능하겠는가? 정나라는 황하에 인접한 중원의 노른자와도 같은 요충지였다. 그곳만 점거하면 동, 서, 북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다. 제환공과 진문공이 폐업을 이루기 전 가장 먼저 정나라를 굴복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닌가. 초모광의 신하 중 대부범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세 분석 담당관이다. 정나라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은 진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 임금은 어리고 그 신하들은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또한 진과의 싸움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군대를 출동시키면 능히 정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모광은 범산의 진언을 받아들였다. 투월초를 대장으로 삼고 위가를 부장으로 임명한 후 병차 300승을 내주었다. 정나라를 치고 오라. 그 자신은 낭연 땅까지 진격하여 투월초를 지원하기로 했다. 낭연은 정나라 영토로 지금의 하남성 임영현 서북쪽 일대다. 낭연에 머물고 있자니 진나라가 가까이 보였다. 초모광은 내친 김에 공자주와 공자패를 불러 명했다. 진나라를 치고 오라. 초군의 침공 소식을 전해 들은 정목공은 즉각 방어 태세를 갖췄다. 공자견과 공자방 그리고 대부 아기에게 군사를 내주며 말했다. 영체를 굳게 쌓아 지킬 뿐 결코 나가 싸우지 마라. 그 사이 진나라의 원군을 청하겠다. 그러는 사이 초군 장수 투월초는 위가와 함께 정나라 영토 깊숙이 들어갔다. 정나라 방어군과 대치한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정나라 장수 공자견은 굳게 지킬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초군 부장 위가는 어릴 적에 이미 성득신의 패망을 예견했을 만큼 정세 판단 능력과 기지가 뛰어난 모사 기질의 장수였다. 이내 정군의 속셈을 간파했다. 정나라가 나와 싸우지 않는 것은 진나라 군사가 달려와 도와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군이 오기 전에 적장을 유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군을 비롯한 중원 여러 나라들이 달려와 정나라를 도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득신의 패배를 다시 겪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적장을 유인할 수 있겠소? 투월초의 물음에 위가는 귓속말로 무슨 말인가를 한참 속삭였다. 투월초의 입이 금방 벌어졌다. 그날 오후 투월초는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는 머지않아 군량이 바닥날 지경이다. 군사들은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약탈해 자급자족하라. 이렇게 지시하고는 자기 자신은 군막 속에 들어앉아 날마다 음악을 즐기고 술을 마셔댔다. 이 소문은 낭연 땅에 주둔하고 있는 초모광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초모광은 투월초가 정군을 깔보고 그런 짓을 하는 줄 알고 친히 가서 싸움을 감독하려 했다. 대부범산이 그런 초모광의 소매를 붙잡았다. 위가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어떤 계책을 성사시키기 위해 풍류와 술을 즐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날아들 것입니다. 왕께서는 기다리십시오. 한편 정군 대장 공자견은 별안간 초군이 공격을 중단하자 오히려 불안했다. 온갖 의심이 일었다. 세작을 풀어 초군의 동태를 살펴오게 했다. 초나라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양식을 노략질에다 먹고 있습니다. 장수 투월초는 날마다 풍류를 즐기고 술만 마셔댑니다. 세작의 보고를 받은 공자견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초군이 백성들의 양식을 노략질해서 먹는 것은 군량이 떨어졌다는 증거며 밤낮으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쳤다는 증거다. 오늘 밤 적의 영체를 들이치면 크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부장 공자방과 아기도 찬성했다. 그날 밤 정군은 밥을 배불리 먹고 야습 준비를 갖췄다. 만약에 대비하여 전대, 중대, 후대로 나누어 진격하자고 아기가 제안했으나
공자견은 패망의 화신이 씌었음인지 고개를 저어 그의 의견을 물리쳤다. 기습이란 단번에 쳐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법이요. 앞뒤로 대를 나누는 것보다 좌우로 나누어 일시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공자견이 우대가 되고 공자방과 아기가 좌대가 되었다. 전군에 한매령을 내리고 초군 영체 가까이 접근하였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 초군 영체는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악소리와 노랫소리가 질탕하게 들려왔다. 공자견의 하얀 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투월초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로구나. 공자견이 앞장서서 초군 영체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좌측에서는 공자방과 아기가 북을 울리며 병차를 몰았다. 군막 주변으로 악기를 타던 악인들이 기겁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투월초만이 술에 취했는지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투월초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간 공자견은 칼을 든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래도 투월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견은 투월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집에다 투월초의 갑옷을 입혀놓은 인형이었다. 적의 계책에 속았다. 후퇴하라.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들이 말머리를 채 돌리기도 전에 영체 뒤에서 포양이 크게 일었다. 동시에 한 장수가 군사를 휘몰아 덮쳐들었다. 투월초가 여기 있도다. 공자견은 뒤돌아볼 여가가 없었다. 오로지 자기 진영을 향해 달렸다. 일마장쯤 달렸을까? 또 포성이 울렸다. 앞쪽을 가로막는 일지군이 있었다. 초군 부장 위가의 군대였다. 정군은 앞뒤가 가로막혀 달리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끝내 공자견과 방과 아기는 병차에서 내려 항복했다.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싱거운 싸움이었다. 아군이 패하여 세 장수가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신정성 안의 정목공은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진나라 원군은 아직 보이질 않느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초군은 강할 뿐 아니라 무지막지합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신정성마저 격파될 것입니다. 그때는 진군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정목공은 하는 수 없이 공자풍을 투월초에게 보냈다. 화평을 청합니다. 앞으로는 초나라만을 섬기겠습니다. 투월초는 사로잡은 세 장수와 함께 낭연 땅으로 달려가 초모광에게 정나라의 항복 사실을 고했다. 초모광은 흡족했다. 초나라는 중원의 주인이다. 앞으로는 과인이 정나라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승낙하고는 사로잡은 공자견과 방, 아기를 모두 돌려보냈다. 그 무렵에서 진을 치러 나갔던 공자주가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초모광에게 보고했다. 싸움을 벌이는 중 실수로 공자패가 진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패했다는 것이었다. 초모광은 분노했다. 진나라는 건방지구나. 전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향해 출발하려 할 때 낯선 술의 한 대가 달려왔다. 진공공이 보낸 사자였다. 어리석은 저희 군사들이 실수로 귀국공자패를 사로잡았다 합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황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미 공자패를 귀국으로 호송했으니 군왕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항복 문서였다. 초모광은 그 항서를 읽고 싱긋 웃었다. 진나라는 내가 그들을 칠까 겁을 먹고 지레 항복해 오는구나. 진공공은 가히 시국을 아는 자다. 싸움에 이기고도 항복해야 하는 약소국에 비해 춘추시대다운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 해는 BC 618년. 패자국 진나라 연호로는 진영공 3년의 일이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기정, 사곡 등이 내란 음모죄로 처형당했다. 정목공으로부터 구원을 요청받은 진나라 재상 조수는 즉각 원군을 파병할 여력이 없었다. 뒤늦게 송, 노위, 허나라 등의 사자를 보내어 연합군을 구성했다. 조순이 5개국 연합군을 거느리고 정나라 국경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정목공과 진공공이 초모광에게 항복하고 난 뒤였다. 그들은 성급히 항복을 결정한 정목공과 진공공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초나라에 항복한 정, 진 두 나라를 응징합시다. 5개국 장수는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수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번 일은 우리 진나라가 늦게 대처했기 때문이요. 정, 진 두 나라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소.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고 후일을 기약합시다. 그러나 실은 국내 문제가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5개국 연합군은 정나라 국경에서 해산했다. 이때의 판단 하나로 진나라는 중원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고 초나라의 북진 정책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 초모광은 완전히 자신감을 가졌다. 그 이듬해 10월, 그는 걸맥 땅에서 회맹을 가졌다. 소집한 나라는 정, 채, 진 등 모두 초모광에게 굴복한 나라들이었다. 투월초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 회맹 장소인 걸맥은 송나라 땅입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적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회합을 가지십니까? 위험이 따를까 걱정입니다. 초모광은 대답 대신 위가를 돌아다 보았다. 위가는 초모광의 마음을 눈치채고 입을 열었다. 왕께서는 이번 기회에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작정이 아니신지요? 위가야말로 과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로다. 투월초가 다시 물었다. 걸맥에서 회맹을 갔는데 어찌 송나라가 항복해온다는 것이오?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초모광은 친위대를 거느리고 걸맥을 향해 출발했다. 그가 식당을 지날 때였다. 들판 저 멀리서 일찍 군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정목공과 진공공이었다. 초모광이 의아해서 물었다. 원래 걸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두 군우는 어찌하여 이곳 식당으로 오는 게요? 정목공과 진공공이 약속이나 한 듯 대답했다. 왕께서 멀리까지 행차하시는데 어찌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군왕을 영접해 모시고 뒤따라가려고 이곳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초모광은 대단히 흡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정목공과 진공공의 호위를 받으며 걸맥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이미 채장공이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초모광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태도가 예사가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제배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영락없는 천자에 대한 예였던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정목공과 진공공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두 사람은 낮은 말로 속삭였다. 최장공이 저렇듯 몸을 낮추어 초왕을 대접하는구려. 초왕이 우리를 최장공보다 예가 없다고 꾸짖을까 염려되어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두 나라 임금은 초모광 앞으로 나가 말했다. 이곳 걸맥은 송나라 땅입니다. 왕께서 이곳까지 납치셨는데 송공이 나와 영접하지 않으니 참으로 괘씸합니다. 저희 두 나라가 왕을 위해 송나라의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초모광의 입이 연신 벙긋대었다. 내가 이번에 여기에 온 뜻이 송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두 군우는 어찌 알았소? 정목공과 진공공은 병차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송나라는 송성공이 죽고 그 아들 송소공이 군위에 오른 지 3년째였다. 겨우 내정이 안정되어 갈 무렵이었다. 송소공은 초모광이 정채, 진 세 나라와 함께 회합을 갖고 송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대부 화어사가 송소공에게 아뢰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싸울 까닭이 없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평을 청하십시오. 송소공은 화어사의 말을 좇기로 했다. 수레를 타고 지체 없이 걸맥 땅으로 향했다. 왕께서 송나라 땅을 밟으시니 광영입니다. 이제 제가 사냥 준비를 해왔으니 왕께서는 마음껏 사냥을 즐기십시오. 사냥을 하라 함은 언제든 마음 놓고 송나라 땅을 출입하라는 항복의 표시였다. 송공 또한 시국을 잘 따를 줄 아는구려.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된 초모광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곧 사냥터인 맹제 땅으로 향했다. 그때의 행렬이 또한 가관이었다. 진공공이 전대가 되어 앞을 인도했고 송소공은 우익이 되었으며 정목공은 좌익이 되었다. 채장공은 자청하여 후대를 맡아 초모광을 호위했다. 마치 천자를 모시는 듯한 행렬이었다. 맹제 땅에 당도한 날 저녁 초모광이 각 군우를 불러 지시했다. 제후들은 내일 새벽까지 사냥 준비를 마치되 송공은 언제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병차 안에 부싯돌을 준비하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사냥이 시작되었다. 초모광은 신바람이 나서 덤불 사이를 달렸다. 여러 마리의 여우 떼를 발견했다. 여우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달아나던 여우들이 일제히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초모광은 송소공을 불러 지시했다. 속히 불을 피우시오. 그런데 송소공의 신하들이 부싯돌을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송소공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초모광 앞으로 나가 용서를 빌었다. 초나라 좌사마인 신무회가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다. 송공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송공에게 형벌을 내리십시오. 주변 사람이 나서서 만류했다. 한 나라의 군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모광이 내 나라 임금을 돌아보며 외쳤다. 좌사마 신무회의 말이 맞다. 신무회는 송공의 어자를 잡아다 벌을 내려라. 군주를 직접 벌할 수 없음은 당시의 법도였다. 초모광은 송소공을 대신하여 그 어자를 엎어놓고 곤장 300대를 쳤다. 어자마차를 부리는 사람은 반죽음을 당하여 끌려나갔다. 이만저만한 치욕이 아니었으나 송소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세의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정, 송, 진 등 중원의 중소국들이 앞을 다투듯 초나라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시절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홀연 초모광이 세상을 떠났다. 병사한 것이다. 초모광의 재위기간은 12년.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웅녀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제3대 패공이 되는 초장왕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겠다. 이해는 BC 613년으로 진나라의 망명에 있던 진나라 대부 사회가 진강공을 속이고 귀국한 다음해였다. 그 해에는 유독 많은 임금들이 죽었다. 천자국인 주왕실에서는 주경왕이 재위 6년 만에 죽고 태자반이 새 왕에 올랐다. 그가 주강왕이다. 또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그 후환이 두려워 스스로 항복한 진공공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은 임금은 진영공. 제나라 임금 제소공도 죽었다. 여기서는 잠시 제나라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나라는 제1대 패공인 제환공을 탄생시킨 동방의 대국이다. 한때는 중원의 맹주로서 천하를 호령했었다. 그러나 제환공의 죽음 이후 아들들의 후계 다툼으로 인해 급격히 쇠락하여 이 무렵에는 발톱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 제환공은 정실에게서는 아들을 두지 못했고 첩에게서만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6아들이 공실 내에 만만치 않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위희의 소생 1공자 무휴, 소위희의 소생 2공자 원, 정희의 소생 3공자 소, 가령의 소생 4공자 반, 미리의 소생 5공자 상인, 송화자의 소생 6공자 옹. 이 중 제6공자 옹을 제외한 나머지 5공자는 모두 임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제환공이 생전에 세자로 책봉한 아들은 제3공자 소였다. 그러나 제환공이 죽자 제1공자인 무휴가 쿠데타를 일으켜 제3공자인 세자 소를 쫓아내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다. 하지만 송나라로 망명한 세자 소가 곧 반격을 시도해 무휴를 죽이고 끝내 자신의 몫인 임금 자리를 차지하니 그가 제효공이다. 그는 형이자 앞에 임금인 무휴에게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 제효공이 재위 10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는 제사공자 반이 조카인 세자를 죽이고 자신이 임금이 되었다. 그가 제소공이다. 제환공의 6아들 중 3명이 임금이 되었다. 제소공은 별 신통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20년간 재위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머지 공자들은 자신이 임금이 되어야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중 특히 심한 것이 제호공자인 상인이었다. 상인은 제소공 밑에 있으면서 자신이 군위에 오를 일만을 생각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챘음인가. 제소공은 위나라의 망명에 있던 형인 제2공자 원을 귀국해 하여 정사를 맡겼다. 이를테면 정치적 연합을 시도한 것이다. 야심이 없는 제6공자 옥만은 여전히 초나라에 망명하여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인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작전을 바꾸어 제소공이 죽은 후의 틈을 노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빈민층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곡식이 모자랄 때는 빚까지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조했다. 이러한 그의 선심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임치성 내에서뿐만 아니라 제나라 전역에 걸쳐 제호공자 상인의 자비로움과 후덕함은 널리 소문이 났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의 집과 별장에는 늘 수십 명의 장사들이 모여 아침 저녁으로 훈련하고 있을 줄을. 그런 중에 제소공이 세상을 떠났다. 제환공이 죽은 지 만 30년 되는 해인 BC 613년의 일이었다. 죽은 제소공에게는 세자가 있었다. 사가 바로 그였다. 세자 사의 생모는 소희라고 불리었다. 제소공의 부인 희씨라는 뜻이다. 소희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남편 제소공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궁실 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세자 사 또한 재주와 덕성이 없어 백성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았다. 그러나 세자는 세자였다. 제소공이 죽자 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에 올랐다. 아직 제소공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 전이었다. 어느 날 밤 혜성이 빛발처럼 반짝이며 북두 사이에 나타났다. 지금도 점성가들 사이에 그러하지만 그 당시의 혜성은 더더욱 불길한 징조였다. 복관이 점을 쳤다. 송, 제, 진나라 임금이 장차 모두 변란으로 죽을 징조입니다. 송, 진나라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제 나라에서 변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밖에 없다. 그날 밤 상인은 집에서 몰래 기르던 장사들을 시켜 빈궁 앞에 앉아있는 세자사를 목 베어 죽였다. 그러고는 조당의 신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이번에 즉위한 사는 어느 모로보나 군주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인 원공자를 위해 사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 제2공자 원은 사색이 되었다.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난 내가 오랫동안 군주가 되려고 애써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 일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인가? 나는 너를 임금으로 섬길 수 있어도 너는 나를 임금으로 섬길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 너는 딴소리하지 말고 속히 임금이 되어라. 마침내 오공자 상인은 꿈에도 그리던 제나라 임금에 올랐다. 그가 제2공이다. 그러나 제2공자 원은 속으로 제2공을 몹시 미워했다. 그때부터 그는 병을 핑계 삼아 집안에 틀어 박힌 채 조정 출입을 일절하지 않았다. 제2공에게 살해당한 세자 사의 생모 소희는 노나라 공실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날마다 통곡했다. 제2공은 그런 그녀를 별실에 감금하고 내궁 출입을 금지시켰다. 복수하리라. 소희는 제2공에게 맞설 만한 사람으로 제2공자 원을 꼽았다. 그녀는 원에게 밀서를 보냈으나 원은 일체의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 소희는 공자 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소상히 적어 친정인 노나라로 보냈다. 이때 노나라 임금은 노문공. 노문공은 소희의 편지를 받았으나 제나라와 직접 맞서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공족대부인 동문수를 불러 명을 내렸다. 수는 노장공의 서자로 동쪽 성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선 그를 동문수라고 불렀다. 경은 낙양의 왕성에 가서 주왕을 아련하고 소희가 석방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오. 동문수는 낙양으로 올라가 주광왕에게 소희의 사정을 호소했다. 주광왕은 선백을 제나라로 파견했다. 선백은 말주변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천자의 특사라는 거만함까지 부렸다. 제후는 아들을 죽였으면 되었지 그 어머니는 어찌하여 감금하였는가? 속히 소희를 석방하고 노나라로 돌려보내라. 제2공은 그러한 선백이 여간 안이 꼽지 않았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세자 사를 죽인 일을 거론할 수 없어 묵묵히 앉아있다가 말했다.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백이 제궁에서 물러나와 객관에 앉아있는데 제2공의 사자가 들어왔다. 우리 주공께서 국모 소희에 관한 일을 생각하신 바 천자의 명을 받들기로 하셨습니다. 천자의 사자께서는 궁으로 들어가 소희를 직접 뵙고 위로하십시오. 잘 되었도다. 선백은 수레를 타고 다시 제궁으로 들어가 별실에 갇혀있는 소희를 면담했다. 소희는 흐느껴 울면서 그간의 경위와 서름을 모두 선백에게 고했다. 선백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막입을 열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별실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제2공이 들어왔다. 선백은 어찌하여 마음대로 남의 나라 내궁까지 들어와 음탕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인가? 나는 그대의 소행을 용서하지 않겠다. 선백은 변명할 틈도 없었다. 뒤이어 들이닥친 군사들에 의해 밀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제2공은 주광왕에게 자신의 일을 몰래 탄원한 노문공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내 어찌 노나라를 용서할 것인가?
이렇게 외치고는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일이 뜻하지 않게 전쟁으로까지 번지자 노문공은 기겁하여 재빨리 진나라의 구원을 청했다. 진나라 재상이자 제일 실력자 조수는 진영공의 명의로 송, 채, 위, 진, 조, 허 7나라 제후들을 호 땅에 소집했다. 이때는 초모광이 죽은 직후였기 때문에 중원의 여러 나라들은 다시 초나라에서 떨어져 나와 진나라를 맹주로 삼고 있었다. 제나라에서 신하가 임금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소. 이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무엇으로써 후손을 가르치겠습니까? 함께 제나라를 벌합시다. 조수는 이렇게 말하고 8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향해 진군했다. 제2공은 진나라가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을 했다. 맞서 싸웠다가는 단번에 풍비박산날 것이 뻔했다. 그는 재빨리 사자를 보내어 연합군 사령관 조순에게 뇌물을 바치고 선백과 소위를 석방하여 노나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8개국 연합군은 각기 흩어져 본국으로 돌아갔고 제나라는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임금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풀어 빈민들을 구제해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던 제2공은 군위에 오르자마자 본래의 간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여 공실의 창고를 값진 보화로 가득 채웠고 그것도 모자라 돈 많은 부자들을 잡아들여 그 재산을 모두 압수했다. 또 그는 과거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잡아들이고는 악착같이 도복했다. 아버지 제환공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다. 제2공은 임금이 되기 전에 대부병원과 땅 문제를 놓고 다툰 적이 있었다. 그때 제환공은 관중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시비를 가리게 했다. 관중은 상인 제2공의 주장이 억지임을 밝히고 병원에게 그 땅을 소유하도록 판결했다. 이때부터 그는 병씨 일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임금이 되자 병씨의 땅을 모조리 빼앗았다. 아울러 당시 관중이 병원과 한패였다고 주장하고는 관씨 일족의 시급을 반 넘게 빼앗았다. 이에 관중의 후손들은 제2공에게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 모두 초나라로 달아났다. 후일 관씨 일족이 제나라에 있지 않고 초나라에서 벼슬 하게 된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병씨 일문의 땅을 빼앗고도 제2공은 병원에 대한 앙심이 풀리지 않았다. 물론 이때는 병원이 죽은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제2공은 임치성 동쪽 밖에 병원에 무덤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동교로 사냥을 나갔다. 그 무덤 앞을 지나면서 신하들에게 슬쩍 물었다. 이것은 누구의 무덤이냐? 대부병원의 무덤입니다. 병원은 나의 원수다. 저 무덤을 팔아. 군사들이 무덤을 파헤치자 제2공은 시체를 끌어내어 월형을 시행했다. 월형이란 발목을 자르는 형벌이다. 그 자리에 병원의 아들 병촉도 있었다. 사기에는 병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춘추자 시전에는 병촉 같은 인물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동일 인물에 대해 사서마다 다르게 기록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기록이 워낙 오래되어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가마다 다르게 판독하였거나 사설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일 수가 있다. 여기서는 춘추자 시전에 기록된 이름을 따랐다. 제2공은 병촉을 돌아보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나는 죽은 내 아비의 발을 끊었다. 너는 이 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병촉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신의 아비는 살아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더욱이 썩은 뼈를 끊었는데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하하, 너는 현명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가히 내 아비의 죄를 씻었도다. 신의 아비를 다시 묻어도 좋겠습니까? 그리하라. 제2공은 재물에 대한 욕심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여자도 몹시 밝혔다. 그는 나라 안의 미인들을 모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어찌 그것으로 성이 차랴. 한 번은 시중드는 내시로부터 염직의 아내가 천하절색이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염직은 제나라 대부다. 역사서 사기에는 용직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2공이 군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정월 초하룻 날이었다. 제2공은 엉뚱한 명을 내렸다. 모든 대부는 부인과 함께 궁으로 들어와 조례하라. 염직도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제2공은 그의 부인을 보자 크게 기뻐했다. 과연 듣던 바대로 미인이로다.
그는 염직의 아내를 궁중에 머물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며칠 후 제2공은 염직을 불러 말했다. 궁중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를 좋아하니 여기서 살도록 하겠소. 그대는 다시 장가를 들도록 하시오. 염직은 분노했으나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물러났다. 그해 여름 날이 유난히 더웠다. 제나라 수도 임치성 근교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신지라고 했다. 신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임치성 남문의 이름이 신문인데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신지라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나라 해변가에 있는 연못 이름이라고도 했다. 신지는 물이 맑고 깨끗했다. 또 연못 주변으로 대나무가 울창하여 풍광이 아름다웠다. 제나라 군주들은 대대로 여름이 되면 그곳으로 나가 목욕을 하며 더위를 식히곤 했다. 제2공도 군위에 오른 이후 매년 여름철만 되면 신지로 나가 피서를 했다. 그해 여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시종을 불러 분부했다. 신지로 나갈 채비를 갖춰라. 병촉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 염직으로 참승을 삼을 것이다. 참승이라 함은 술의 오른편에 타고 주인을 호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우와 같은 뜻이나 이는 전쟁터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평상시에는 참승이라 한다. 궁중 내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간언했다. 병촉과 염직은 두 사람 다 주공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이 많은데 어이하여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을 어자와 참승으로 삼으십니까? 제2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은 결코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는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마라. 제2공은 끝내 내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내시와 병촉과 염직만을 거느린 채 신지로 향했다. 제2공은 신지에서 목욕하고 술 마시며 한나절을 즐겼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졸음이 밀려온 제2공은 간이 침상을 대나무 숲에 펼쳐놓고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사이 병촉과 염직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다. 원래 병촉은 아버지의 시신이 월영을 당한 이후 줄곧 제2공을 원망해왔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임금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염직이 아내를 임금에게 빼앗겼으니 저 사람도 임금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문득 한 계책이 생각났다. 병촉은 팔을 뻗어 목가에 늘어진 대나무 가지 하나를 꺾고 앞에서 목욕하고 있는 염직의 머리를 톡톡 쳤다. 염직이 돌아보며 화를 내었다. 예의 없이 무슨 짓이오? 병촉이 웃으며 놀렸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주제의 대가지로 좀 맞았기로써니 화는 왜 내오? 염직은 냉소를 지었다. 아내를 빼앗긴 것만 수치고 죽은 아버지의 시체가 형벌을 받은 것은 영광이오? 그대는 자식으로서 당해서는 안 될 치욕을 당했으면서도 고작 한다는 행동이 계집 뺏긴 나를 비웃고 있으니 참으로 가소롭소. 병촉은 염직의 마음을 짐작했다. 그리곤 벼랑간 어조를 낮췄다. 내가 진심으로 그대에게 할 말이 있소. 무엇이오? 그대는 빼앗긴 것이 분하지 않소. 나도 사람인 이상 어찌 치욕스럽지 않겠소. 그저 힘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오. 지금 그 흉악하고 뻔뻔스러운 자가 대나무 숲에서 자고 있소. 더욱이 이곳엔 우리 둘밖에 없소.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내려준 것이니 그대는 나와 함께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떻소? 그대가 그런 생각이라면 어찌 나인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겠소? 두 사람은 연못에서 나와 옷을 입은 후 대숲으로 향했다. 제2공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레 같았다. 궁에서 데리고 온 어린 내시 둘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병촉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주공께서 잠을 깨시면 반드시 물을 찾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미리 물을 끓여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어린 내시는 물을 끓이러 갔다. 염직이 제2공의 몸을 바로 눕혔다. 병촉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높이 쳐들었다가 제2공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제2공의 목은 댕강 잘려져 침상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병촉과 염직은 제2공의 시체를 대나무숲 깊숙한 곳에 감추고 그 목을 신지에 버렸다.
잠시 후 두 어린 내시가 물을 끓여 가지고 왔다. 그들은 텅 빈 침상을 보고 병촉에게 물었다. 주공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병촉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상인 제2공은 선군의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임금 자리에 오른 놈이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임금을 위해 상인 제2공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나라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궁으로 돌아가는 대로 원공자를 새 임금에 앉히도록 해라. 예. 어린 두내시는 제2공이 죽었다는 말에 몸을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촉과 염직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술집부터 들어갔다. 잔을 부딪히며 서로 축하했다. 이제야 지난날의 치욕에서 벗어났도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수레에 싣고 유유히 남문을 빠져나가 초나라로 향했다. 제2공이 신지에서 살해당했다는 소문은 즉각 조당에 알려졌다. 상경 벼슬에 있는 원로 대신 고경과 국기보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신하가 임금을 죽인 일이요. 병촉과 염직을 잡아 처형함으로써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이요. 고경이 이렇게 주장한 반면 국기보는 정반대 의견을 내었다. 임금을 죽이고 임금이 된 사람을 우리는 처벌하지 못했소. 우리가 못한 것을 그 두 사람이 해주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그들을 처형할 수 있단 말이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조정신료들은 국기보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하여 병촉과 염직의 뒤를 쫓지 않았다. 다음 날 고경과 국기보는 집안에 칩거하고 있는 공자원을 찾아가 군위에 오를 것을 부탁했다. 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청을 수락하고 궁으로 들어가 임금에 오르니 그가 제해공이다. 이로써 군위를 다툰 제환공의 5 아들은 모두 임금 자리에 오르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BC 609년의 일이었다. 애초 제2공은 제나라에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복관의 예언을 믿고 조카인 세자사를 죽였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결국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을 줄이야.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공자 상인 즉 제2공이 즉위했을 때 송나라 군주는 송소공이었다. 송소공은 송양지인으로 유명한 송양공의 손자이자 송성공의 아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송소공은 초나라가 침공할까 두려워 질에 항복하고 초모광, 정목공 등과 맹제 땅에서 사냥하다가 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여 초모광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도 아무 말하지 못한 유약한 군주였다. 유약하기만 했다면 현신의 도움을 받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그는 편협한 성격에 놀기까지 좋아하였다. 세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공자, 앙, 공손, 공숙 등 일부 공족들의 말만 들었다. 어진 인재들이 모여들 리 없었다. 초모광에게 굴욕을 당한 이후 송소공은 더욱 정치의 뜻을 잃었다. 조당에 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공실 어른들에게는 문안 인사조차 드리지 않았으며 공족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유일한 낙이라곤 들판에 나가 사냥하는 것뿐이었다. 송나라는 더욱 국력이 약해져 갔다. 장차 송나라는 어지러움에 빠질 것이다. 사마 벼슬을 하고 있던 악에는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관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송소공은 공족대부 화우를 사마로 임명했다. 화우는 지난날 재상을 역임했던 화독의 손자다. 또 사성직을 맡고 있던 공손수 또한 은퇴의 뜻을 밝히고 아들 탕희제로 하여금 관직을 이어받게 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보고 공손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은퇴하는가? 군주가 무도한데 어찌 벼슬 가까이 있으리요? 나는 장차 닥칠 환난을 피한 것이요. 그렇다면 어째서 벼슬을 아들에게 물려주는가? 아들마저 벼슬을 받지 않으면 주공은 우리 일문을 멸족시킬 것이다. 모름지기 자식이란 내 몸의 분신이다. 장차 아들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족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 시절의 세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대답이다. 송소공에게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조부 송양공의 부인이자 주양왕의 누이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왕희 혹은 군조모라고 불렀다. 또 송소공의 이복동생으로 공자포라는 사람이 있었다. 공자포는 어질고 후덕했다. 흉년이 들면 자기 집안의 좁쌀을 모두 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었다.
또한 한 가지 재주라도 뛰어난 사람이면 자신의 문화로 불러들여 후하게 대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경대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송나라 백성들치고 공자포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군조모인 왕이로서는 송소공과 대비되는 공자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더욱이 포는 국내 제1의 미공자라는 소문을 얻을 만큼 인물이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왕이는 자주 공자포를 불러 음식도 대접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였다. 그녀는 비록 늙었지만 그래도 여심이 남아 있었다. 아니, 그것은 여심이 아니라 음심이라고 해야 옳겠다. 어느 날 왕이는 공자포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음욕을 참지 못하고 손자인 포를 향해 덤벼들었다. 포는 기절초풍할 듯 놀랐다. 군조모께서는 진정하십시오. 공자포는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왕이를 달래놓고 겨우 방에서 빠져나왔다. 뒤늦게 이성을 되찾은 왕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을 보내 포에게 사죄했다. 포는 성인군자답게 할머니의 추태를 용서했다. 그 뒤로 왕이는 더욱 공자포를 아끼고 사랑하였다. 지금 임금은 무도하다. 포야말로 군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때부터 왕이는 포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내 목양지족의 사람들이 궁성을 자주 출입하기 시작했다. 목양지족이란 송목공과 송양공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다. 송소공의 진영에도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복 공손종리가 왕희와 공자포의 수상쩍은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공자, 앙, 공손, 공숙 등과 의논하여 먼저 공자포를 습격하기로 모의했다. 그런데 이것이 왕희의 첩자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왕희는 목양지족 사람들을 동원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공손종리의 집을 급습했다. 그 바람에 공자 앙과 공손종리는 칼에 찔려 죽었고 공손 공숙은 노나라로 달아났다. 공자포는 송소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왕위를 지지하는 목양지족 사람들 사이에 피바람이 이는 것을 보자 중재에 나섰다. 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화해는 쉽게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자포를 군위에 앉히려는 왕희의 집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공자수와 사마화우를 불러 암살 지령을 내렸다. 임금을 죽일 때가 왔다. 화우의 눈이 번뜩였다. 굳이 암살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머지않아 주공은 맹제 들판으로 사냥을 나간다 합니다. 주공이 사냥을 나갔을 때 일대는 성문을 닫아 걸고 다른 일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들이치면 손쉽게 주공 일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좋구나. 그대로 시행하오. 아버지 공손수에 의해 사성 벼슬을 물려받게 된 탕희제는 어질고 충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왕희와 목양지족 사이에 모종의 책략이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탕희제는 송소공을 찾아가 은밀히 간했다. 주공께선 사냥을 나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무렵에서는 송소공도 왕희의 마음이 공자포에게 쏠려 있음을 알았다. 눈길을 허공에 두며 씁쓸히 웃었다. 누가 만일 나를 해치려고 마음먹었다면 궁성에 앉아있다고 그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송소공은 마음의 각오를 한 듯 부고의 보물을 측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수레에 싣고 맹제 땅으로 사냥을 떠났다. 맹제는 주변 숲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사냥터였다. 송소공이 상구성을 나가자 왕이 일파의 움직임이 기민해졌다. 궁성의 경비는 우사화원과 좌사공손우가 맡았다. 성문은 공자수가 지키기로 했다. 송소공을 뒤쫓아 살해하는 일은 사마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송소공을 뒤쫓기 전 군부로 가서 순사들을 선동했다. 나는 군조모의 명을 받아 포공자를 이 나라 임금에 앉히기로 했다. 우리는 무도한 임금을 내치고 덕 있는 임금을 모시려 하는 것이다. 이 뜻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뒤를 따르라. 군사들은 환호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들은 포공자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부의 지지를 확인한 사마화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송소공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송소공은 맹제 땅으로 향하는 도중 도성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종 신하 탕희제가 송소공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다.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하십시오. 다음 날 다시 군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송소공의 입가에 허허로운 웃음이 스쳐갔다. 소용없는 일이오. 위로는 할머니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모두 나를 미워하고 있소. 나는 벌써부터 왕위의 마음을 알고 있었소. 도망간다 해도 어느 나라가 나를 귀하게 받아주겠소? 다른 나라에서 냉대를 받다 죽느니 차라리 내 땅에서 죽겠소. 행렬을 멈추게 한 송소공은 밥을 짓게 하여 시종들을 배불리 먹였다. 식사가 끝나자 모든 시종을 불러놓고 말했다. 죄는 이 한 몸에 있을 뿐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너희들이 나를 모신 지 수년이 지났건만 그동안 내가 너희의 수고에 보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수레에 실린 것들은 모두 부고의 보물이다.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일부러 가지고 온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나눠 갖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나와 함께 죽을 필요는 없다. 시종들이 슬피 울며 아랜다. 주공께서는 어서 출발하십시오. 뒤쫓는 군사가 있으면 우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공연히 생명을 버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나만 이곳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시종이 아니다. 이러는 중에 화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왔다. 그들은 송소공을 에워싸고 창칼을 들이댔다. 화우가 시종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무도한 임금만을 죽일 뿐이다. 그 외 사람은 안심하라. 송소공도 고개를 끄덕이며 좌우 시종들에게 어서 떠나라고 손짓했다. 몇몇 사람이 눈치를 보며 떠났으나 대부분의 시종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우는 화가 났으나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칼을 빼어들고 송소공 곁에 서 있는 사성 탕이제를 향해 말했다. 군조모의 분부요. 탕이제는 곧 궁으로 돌아가시오. 탕이제가 화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신하된 자가 어려운 고비를 당하여 몸을 피하면 비록 살아 숨쉰다고 할지라도 죽은 거나 진배 없소. 더 이상 말해보아 소용없음을 안 화우는 칼을 뽑아들고 송소공의 목을 치기 위해 덤벼들었다. 탕이제가 그 앞을 가로막고 화우와 싸움을 벌였다. 이를 본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탕이제를 죽였다. 그 사이 화우가 송소공의 목을 베었다. 송소공의 재위기간 9년. 송소공을 따라왔던 시종들 중 달아나지 않은 자는 모두 도륙당했다. 또 하나의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송소공의 죽음이 알려지면서부터 그동안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던 조정의 신료들은 태도를 돌변했다. 그들은 집정관인 우사화원과 좌사 공손우를 앞세워 왕위의 처소로 들어갔다. 포공자는 후덕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의를 이어야 합니다. 왕위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던 순간이었다. 마침내 공자포가 임금에 올랐다. 그가 송문공이다. BC 611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나라 임금 제2공이 신지에서 피살되기 2년 전의 일이기도 하다. 화우는 새로 군위에 오른 송문공을 좋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다가 벼란간 소리를 내지르며 일어났다. 입에서 피를 뿜어냈다. 집안 식구들이 달려왔으나 이미 화우의 숨은 끊어진 뒤였다. 사람들은 화우의 이러한 죽음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지난날 그의 할아버지 화독은 송상공을 죽이더니 이젠 그 손자가 송소공을 죽였다. 화우가 급살병으로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난신적자는 원래 씨가 있는 것인가? 장미와 가시나무가 같을 수 없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새로 임금이 된 송문공은 끝까지 송소공을 따른 탕이제의 고결한 죽음을 높이 샀다. 그의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고 그 동생 탕회를 등용하여 사마에 임명했다. 그리고 공자수를 사성으로 삼아 도성의 살림을 꾸려가게 했다. 송나라에서 발생한 이 변란은 곧 중원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다. 진나라 재상 조수는 지난해 조카를 죽이고 임금에 오른 제2공을 치기 위해 출병했다가 뇌물을 받고 그냥 돌아온 일 때문에 비난의 소리를 들었었다. 이번에야말로 맹주국으로서 송나라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순림보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송나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아울러 위, 진, 정 세 나라에게 사자를 보내어 호응케 했다. 순림보는 송나라 국경 밖에서 세 나라 군대와 연합한 후 기세 좋게 상구성을 향해 쳐들어갔다. 송문공은 4개국 연합군이 자기 나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사화원이 계책을 내었다. 지난날 연합군이 제나라를 쳤을 때 제2공은 연합군 대장 조순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국난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뇌물로서 순림보를 매수하여 저들의 침공을 막아내십시오. 송문공은 화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화원에게 많은 보물을 내주어 순림보의 영체로 보냈다. 화원은 순림보를 만나자마자 공손히 절을 올리며 호소했다. 이번 변란은 백성들이 공자포의 후덕함을 공경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결코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송소공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순림보는 화원이 가지고 온 수레의 보물들을 이미 보았다. 싸움에서 이겨보았자 얻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보물이라면 나라 살림의 반년치 예산에 해당한다. 그는 황금과 보물이 가득 실린 수레를 받으려 했다. 그때 송나라 사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나라 장수 석초가 황급히 달려들어와 순림보를 말렸다. 우리 세 나라가 북을 울려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온 것은 송나라의 무법을 응징하고 후세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소. 만일 장군이 송나라와 화평한다면 이는 난신적자를 장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소. 순림보가 대답했다. 제나라나 송나라나 다를 바 없소. 우리가 이미 제나라를 용서해 주었는데 어찌 송나라만 징계해야 하오. 더욱이 백성들이 원한 것이라고 하니 난신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소이다. 순림보는 끝내 화원이 바치는 황금과 보물을 접수하고 송문공의 군의를 인정한다는 서명까지 한 후 철군하였다. 정나라 장수 석초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정목공은 비웃음이 섞인 어조로 탄식했다. 진나라 사람은 뇌물을 너무 좋아한다. 그들의 폐업이란 결국 재물을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진나라는 두 번 다시 중원의 맹주가 되기는 틀렸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초나라를 섬겨 이 나라의 평안을 도모해야겠다.